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홍익희 교수가 던지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텐데요. 핵심은 제2의 IMF, 그 이상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IMF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와,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1997년에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그때와는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1997년의 위기는 젊고 아직 팔팔한 경제에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 같았어요. 충격은 컸지만 그래도 회복할 힘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진 몸에 생긴 만성질환과 같다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는 게 비교도 안 되게 힘들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만성질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증상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기력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갈시키는 4가지의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고령화.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셋째, 돈이 계속 밖으로 새나가는 자본 유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심각한 소득 불평등입니다. 이 4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경제를 안에서부터 병들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지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보세요. 157%. 와, 이게 전세 보증금까지 다 합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의 숨통을 아예 꽉 조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부의 쏠림 현상은요, 이걸 보면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73%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돈이 시장에서 팍팍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계층의 금고에 그냥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우리 대다수의 지갑은 계속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건 단순히 빚이 많고 불평등이 심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의 가치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한다지만 왜 유독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정책을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난 10년간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통화 공급량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무려 5배 가까이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이 결국 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자산 시장의 거품을 만든 주범인 셈이죠.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는 당장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끌어다 쓴 건 아니냐는 거죠. 문제는 이 오래된 병이 이제 슬슬 겉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요. 그리고 이런 신호는 우리보다 외국 자본이 훨씬 더 빠르고 예민하게 알아챕니다. 끝없이 오르는 시장 금리,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환율,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억지로 개입하는 모습들, 이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경제가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비명 같은 신호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시나리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속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걸 막기 위해서, 즉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기 위해서 기존 금리를 억지로 아주 가파르게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죠? 막대한 빚으로 집을 산 영끌 세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그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에 집중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돈, 즉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라는 겁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제시되는 생존 포트폴리오가 바로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산 투자예요. 절대로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좀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요. 몇 년째 계속 은을 찾는 수요가 새로 캐내는 공급량을 훌쩍 뛰어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창고에 쌓아놨던 재고를 꺼내 써야겠죠. 그래서 지금 은 재고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수요가 그냥 투자해야지 하는 수요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바로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첨단 반도체 같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수요라는 거죠. 은이 가진 독보적인 전도성 때문에 이 모든 기술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금과 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금은 한 번 사면 장롱에 있든 금고에 있든 계속 세상에 남아있죠. 재활용도 되고요. 하지만 은은 산업용으로 한번 쓰이고 나면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소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아주 비탄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액션 플랜을 한번 짜볼까요? 첫째, 현금은 3개월에서 6개월치 비상금만 남기고 최소화하세요. 둘째,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이 대체 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스스로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서 나만의 분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축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실 건가요?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